방금 소개받은 대로 제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를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한 병원이 아니고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또는 넓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가 DNA 분석하는 걸 이용해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면 또는 이제 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왜 내 DNA를 분석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려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시작을 하려면은 실제로 이제 DNA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생물은 모두 다 DNA 갖고 있죠. DNA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단지 이제 무생물은 거꾸로는 DNA가 없는 거고요. DNA 갖고 있는 거는 생물의 특징 중에 하나인 본인을 그러니까 종족을 보존하고 이제 후손을 계속 이제 만드는 것들 때문에 그 물질이 결국 이제 DNA인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왓슨이 WX라는 걸 얘기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는지 갖다 증명한 거기 때문에 그 DNA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거였고요. 따라서 이제 모두 다 DNA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박테리아의 DNA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나 우리 여러분들의 DNA가 똑같죠. 화학적으로는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ATC 염기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결국 이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러 종들 간의 차이 또는 이제 뭐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박테리아부터 여러분처럼 4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인 거죠. 근데 그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뭐 눈으로 봐서도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긴 하지만 DNA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DNA 염기서를 분석하면 생물 종의 특성들을 갖다가 또는 이제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옛날 화석에 있는 거기서부터 얻은 DNA로부터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옛날에 존재했던 그 생물 종에 대한 정보까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해보면은 이제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생물 종에 대한 특성들, 특히 이제 DNA 기반한 여러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존재한 여러 가지 생물종 중에서 특히 이제 사람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침팬지가 바로 옆에 있죠. 가장 가까운 침팬지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하고 침팬지는 뭐 눈으로 보기에도 여러분 동물원 가서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기에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실 뭐 그러니까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과 침팬지의 DNA는 거의 똑같고요. 1.2%가 다릅니다. 30억 개 염기설로 되어 있는 게 사람이고 영장류인데 그중에 3,800만 개가 다를 뿐이고 3,500만 개가 다를 뿐이고 거의 비슷해요. 한마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염색체도 우리가 23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침팬지도 23쌍 플러스 그러니까 2번 크로모솜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숫자도 똑같고요. 길이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유전자의 순서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람과 침팬지 간에는 또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하겠죠. 근데 이 정도의 차이, 1.1%의 차이로 이제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에 옆에 앉은 사람 간에 얼마큼 차이가 있는가? 부모님하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반을 공유하고 있죠, 그렇죠? 형제들끼리는 4분의 1을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거의 한 0.1%를 공유합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팬지보다는 굉장히 더 적은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개 중에 300만 개 염기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의 차이는 전부 0.1%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차이가 없는 한마디로 이제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1% 차이 때문에 나의 특징 또는 또 다른 사람의 특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를 갖다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면 한마디로 그 아까 소개드렸던 그런 기술들이 발전돼서 지금은 거의 하루 만에 여러 문제 30억 개 염기서열을 분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분석하면 그 차이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은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정의를 DNA 상에서 이제 0.1%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몇 촌 정도 떨어지면 우리가 실제로 남이 될까? 그러니까 남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촌수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1촌이면은 그러니까 부모님하고는 이제 반이 같다 그랬으니까 2분의 1. 그렇죠? 그다음에 4촌이면은
2의 4승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대략 한 10촌 정도 되면은 대략 이제 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촌이라는 건 이제 아마 증조할아버지니까 고조할아버지의 이 형제 또 뭐 이렇게 나하고 비슷한 또래가 되면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한마디로 사촌이나 뭐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가까이 지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남도 결국은 한 10천 정도 되는 친구 또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다는 게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300만 개의 다르다는 의미가 뭔가를 갖다가 좀 설명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열심히 살을 빼거나 아니면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좀 저희 나이가 되면은, 이 살찌는 게 이제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 건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지방 식이를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대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론 이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 똑같이 조금밖에 안 먹는데 살 찌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300만 개 염기설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질을 적게 먹으면, 그러니까 당질 적게 먹으면 살이 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부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질 적게 먹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방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운동을 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운동 열심히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DNA 염기설 갖고 분류해봤더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저는 제 DNA 분석을 했고, 저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저는 당질을 많이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안 찌는, 아니 살이 찌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다음에 운동도 안 해도 되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DNA 관계 없는 건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서 몸무게가 계속 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몸무게가 오히려 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그러니까 먹는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다이어트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그러니까 농담인데 하여튼 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특징인데 이런 특징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게 그러니까 몸 안에 무슨 이상한 그런 기계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대사가 뭐 차이가 있다는 거 갖다 막연하게 이제 누구는 효율이 좋고 누구는 효율이 적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내 몸에 있는 대사에 관련된 효소나 단백질이나 유전자의 염기설이 조금씩 다른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는 한 1000개쯤 되고요. 1000개 중에 한 10,000개, 20,000개 정도의 아까 염기설이 다르다는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런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그 다음에 백인들,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유전자의 분포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대략 어떠냐면은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이전부터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채집이죠. 채집. 그러니까 그 밭을 가고 농사에서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많이 먹었던 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많고, 거기 위해서 백인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수렵,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고 했기 때문에 팻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씩 민족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DNA 특성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개인화 특성이 다르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특히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특징들을 이제 알고 싶을 텐데, 한국인 또 보기에는 비슷한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유전자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한마디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뭐 계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서로 다른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정확하게 지도하고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간에 있어요. 특성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뭐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뭐 그런 비슷한 유사도가 이제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세 나라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제 그 차이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북유럽과 동유럽과 뭐 이쪽 서유럽의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유전자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각각의 나라마다 유전적인 특성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해서 보면 한국인의 특징, 그러니까 좁히면은 사람의 특징, 그다음에 한국인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면 이런 논문들을 찾아보게 되면 데이터가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서울대 이제 최무림 교수가 발표한 논문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아까 비슷한 뭐 그런 패턴이고 논문들이 숫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조금 더 정확해지긴 하는데 아주 특징적인 그런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 변이를 몇 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인지 아닌지를 갖다 우리가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감별할 수 있는 또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변이들을 찾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락테이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해하는 효소, 저 락토스를 갖다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ADH1, AB, 그다음에 이제 이 UHRF1, BP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이제 변이가 많은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교양이 높은데 ADH는 알코올 디하이드로네이즈 한마디로 알코올 분해 요소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코올 분해 요소에 대한 변이가 좀 많은 편이고 우리나라가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변이하고 기능하고 별로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그런 특징들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꼭 무슨 그 여러 가지 다 사업을 하긴 하지만 이런 DNA 데이터, 특히 이제 한국인의 데이터는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식물, 동물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데이터를 모아서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뭐 시료든지 뭐 또는 데이터든지 이런 것든지 볼 수가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여러분 모두 다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어떤 검사를 하든지 그 데이터가 다 보험 청구 또는 이제 보험 지불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쌓여 있죠.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작은 회사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임상 정보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시작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100만 명 갖고 시작을 하는데 100만 명의 전체 DNA 데이터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한마디로 시퀀스 데이터와 그 다음에 지금은 모르지만 이래서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알코올 디하이드로네이즈,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맞는 사람이 정말 술을 잘 먹는지 또는 이제 그런 효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안 걸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단지 DNA 데이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고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사실은 소위 이제 표현형 피노타입 데이터가 없으면 그것도 알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여러분 데이터, DNA 데이터 플러스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다른 환자들의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 것들인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체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왓슨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개인의 염기서를 분석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환자들에 대한 뭐 솔루션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라의 자기 나라 데이터를 만들고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핀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그러니까 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회사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데이터가 쌓이면은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 있거나 또는 새로운 진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그쵸 몇 군데 하여튼 회사들이 보험회사를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이 스스로 DNA 데이터를 만듭니다. 여기 스케일이 있는데 대략 한 3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스케일로 데이터를 만들고요. 이쪽은 이제 얼마나 그 좀 더 세밀한 데이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3andMe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Ancestry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2천만 명의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나 또는 만들고 있는 회사들 또는 이제 그런 기관들, 나라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그냥 단지 뭐 호기심으로 2천만 개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찾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이미 이런 데이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DNA 기술이 말씀드린 것처럼 DNA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고 첫 번째는 진단 또는 이제 환자를 위한 것들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는 이제 관심 있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왜 DNA를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뭐 사람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유니크한 그런 고유한 그런 300만 개 염기서를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는 DNA 검사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뱅크샐러드나 이런 데에서 분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분석할 수 있는 미성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DNA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 여러분들은 DNA 검사하지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주변에 뭐 삼촌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마 DNA 검사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안젤리나 졸리는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나오고 타임스에서 나왔던 그런 케이스인데 요즘 검사를 해서 이제는 유방암이 안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암에 걸리면은 병원에 요새 가면은 주변에 암 환자 있으시면은 유전체 검사를 하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표적항암제 또는 명확항암제를 줄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런 일들이 있죠. 네, 이것들이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주변에서 유전자 검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소위 이제 소위 DTC라고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마디로 그냥 세라젬인가? 세라젬을 사시면은 거기서 그 약간 사은품으로 DNA 검사하는 걸 해줘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젠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편의점 가면은 그 갖다 선택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3andMe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홀세일스 마켓에서 것들을 이제 DNA 검사하고 있죠. 그래서 한 10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질문 이제 이런 검사에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은 DNA 검사에서 눈여겨 보시거나 뭐 구글 찾거나 하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무슨 검사를 하는지 또는 이제 어떻게 검사하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유전체 검사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DNA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라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허가나 기관에 관계없이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약간 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펀 지노믹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 유전체 분석해서 뭔가 나의 표현형 또는 특징을 갖다 볼 수 있는 제가 가장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맞는 와인을 찾아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도 유전적으로 있거든요. 어떤 사람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것도 유전자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춘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미있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몇 살까지 살까 뭐 이런 유전자 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했지만 다양한 검사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지 않은
여러분의 개인의 정보, 유전체의 특징, 표현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죠. 이래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너의 피부는 갈색이, 그러니까 벌써 뭐 한국인이면 다 갈색이긴 하겠지만 또 이제 뭐 너의 그러니까 머리 색깔은 까만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뭐 내가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검사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들 갖다 그런 특성들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검사냐면요. 선별 검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걸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검사죠. 그러니까 왜 안젤리나 졸리가 검사했냐면은 어머니하고 이모가 유방암, 난소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외할머니도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생물학책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본인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브라카, BRCA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면이 있었고 그 돌면이 있으면 80% 이상에서 유방암에 걸리는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방적 절제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이 생기는 조직이 유방인데 유방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암이 안 생기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는 이제 그 난소로도 난소암의 확률도 한 20-30% 되거든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본인은 더 이상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이모, 외할머니처럼 암에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갖다가 이제 자기가 갖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에 대한 권리라든지 아니면 가족 또는 자기 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암이 안 걸려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가족 중에 유방암이 몇 명이 있거나 본인이 이제 검사했을 때 유방암 어떤 조그만 그런 발견된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고위험군에서 이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크리닝 목적으로, 선별 검사 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암에 걸리면은 검사를 한다고 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암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단검사이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 검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하지 않아도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은 건강보험 안에서 분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나 아니면은 진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가 있고요. 이건 여러분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용을 내고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검사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해당이 현재는 안 될 거고요. 앞으로도 뭐 좀 희망하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적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첫 번째 검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검사이긴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머리 유전자가 있느냐 사실 이제 이 정확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한 70-80%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서양인은 되게 중요해요. 서양의 남자의 50%가 대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상상해 보시면은 사진들 이렇게 보시면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하지만 탈모 뭐 등등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해 또는 이제 미리 뭐 예방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그런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별 검사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이제 브라카라고 하는 유방암 검사고요. 이거는 고위험군에서 실제로 이제 대장암의 히스토리가 있거나 유방암의 히스토리가 있거나 그러면은 검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스크리닝하면 아까 안젤리나 졸리처럼 아예 처음부터 없앨 수 있긴 하지만 암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일기에 발견하면은 생존율이 거의 뭐 90, 100% 가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찾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면은 모든 암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가 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리스크가 가장 높은 게 뭔가를 하면 그 암에 대해서 내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발견해서 내가 암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진단 검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검사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췌장암에 걸렸는데 췌장암에 아마
그때만 해도 뭐 몇백만, 몇천만 했을 텐데 유전자 검사를 열심히 해서 맞는 약을 찾으려고 했죠. 근데 불안하게도 이제 맞는 약이 없어서 돌연변이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를 주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특히 대략 암 환자의 한 30%에서 40%는 돌연변이가 뭔가 이제 약을 줄 수 있는 돌연변이가 있고요. 그 사람 중에 반 정도는 실제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 필요는 없지만 암 환자들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많이 레코멘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 2기 정도의 암에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좀 3기, 4기 이렇게 되거나 진행이 되거나 그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잘 안 듣거든요. 기존의 치료들이.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은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상해야 되는 거는 100%가 아니고 한 30%, 40%가 찾을 수 있다.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이제 리스폰스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유전자냐 유전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전 DNA는 화학적인 물질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유전자라고 하는 기능인데 어떤 한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적인 유닛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일정한 작은 부분을 갖다 이제 유전자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유전자의 그러니까 전체 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0억 개 염기설 또는 이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떤 때는 왜 유전자 검사라고 어떤 때는 유전체 검사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특정한 어떤 한 가지 그러니까 브라카라고 하는 한 가지 유전자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유전자 검사하는 게 낫겠죠. 그 유전자만 열심히 보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는 경우 때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전체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를 분석하는 건데 또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유전자 검사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 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방암에 관련된 유전자가 브라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30개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던 그런 환자 중에 하나는 한 분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대장암, 고모가 뭐 유방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이제 약간 건강 염려증 비슷한 형태를 낳는 암에 걸릴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스크리닝에서 이제 뭔가 유방에서 뭔가 작은 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브라카하고 유전자가 안 나왔어요. 밑에 돌연변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안심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수 있는 찬스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유전자 또 검사했는데 다른 유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다른 유전자에서 변이가 있으면은 그 유방암에 대한 그러니까 리스크 또는 이제 위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어떤 특정한 한마디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브라카 뮤테이션이 돌연변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자손들은 똑같은 거 갖고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유전자만 분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만 분석해도 되는 거고 잘 모른다, 어딜지 모른다, 리스크가 가능하면 모든 걸 다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를 분석하는 이제 검사합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DNA 연구를 희귀질환부터 시작을 했는데,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이제 빈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도 낮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2만 명이 안 되는 환자들이 이하로 있는 경우를 갖다가 희귀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 주위에서 볼 수 없는 특히 이제 희귀질환은 되게 이제 환자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질환 5천 종이 되고요. 전체 합치면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희귀질환은 정말 DNA 검사가 중요한 거는 DNA 검사를 하면 한마디로 이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게 우성, 열성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검사를 그러니까 어떤 이 누구누구를 봐야 되는지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첫 번째는 진단을 정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좀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소증 같은 거잖아요. 키가 작고 좀 뭐 그런 경우에 뼈가 잘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그게 어떤 돌연변이 때문에 생겼다.
왜냐하면 돌연변이 종류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희귀질환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오래 사는 돌연변이가 있고요. 어떤 돌연변이는 빨리 돌아가시는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럼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저희 그 환자 중에 하나 분이 이제 아기가 외소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외소증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하고 싶다 그래서 검사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변이가 아니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아니고 좀 애매한 경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검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갖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3개월 아니고 한 6개월쯤 지났나? 하여튼 6개월쯤 지났는데 그러니까 환자, 어머니가 이제 왔는데 약간 배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둘째가 물론 그 전에 있었겠죠. 6개월 사이에 생기지 않을 테니까 하여튼 뭐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알고 다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태아의 DNA가 돌아다니거든요. 산모한테서. 근데 그러면은 얘가 둘째도 얘하고 똑같은 변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유산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원인 유전자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있다고 해서 얘도 또 환자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열심히 했죠. 설명 열심히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 100%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게 원인은 아니지만 이런 변이가 있어서 이 검사를 하면은 이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다행히 그 변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다행히 정상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희귀질환이라고 하면은 뭔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희귀질환 환자는요 부모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드노보로 생기는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제 아무런 그러니까 좀 아주 심각한 변이가 없이 태어나서 이제 희귀질환이 없지만 희귀질환 환자의 80% 90%는 부모님도 건강하신데 수정란에서 변이가 생겨갖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없는 변이가 한 60개쯤 있어요. 60개쯤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비껴나간 거죠. 중요하지 않은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거고요. 따라서 이제 가끔 부모님이 그러죠. 넌 나 안 닮았는데 이렇게 뭐 말을 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죠.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변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또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허공을 맞춘 거였고 희귀질환 환자들은 대부분의 희귀질환 환자들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뭔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설명할 때는 되게 이제 엑스맨이라고 합니다. 엑스맨 영화를 보시면은 엑스맨들은 되게 이제 본인이 원해서 엑스맨 된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희귀질환 환자들도 자기가 원해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이해하면은 환자들에 대한 약간 이해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에 대한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다른 검사를 해도 뭐 추적도 가능하고 뭐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패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보험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자들이 내는 비용이 적긴 하지만 검사를 하면은 새로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수성을 갖고 있는 개인 가족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은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런 검사를 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는 치료 중간에 다시 재발을 했는데 기존의 치료를 하다가 재발했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가지고 분석해봤더니 변이가 잘 발견됐는데 이 변이에 마침 임상 시험할 수 있는 약이 있었고 그래서 치료했더니 잘 이제 없어지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또 다른 이제 변이였는데 이 변이에 해당하는 약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한마디로 만약에 이 검사를 안 하거나 약이 없었으면은 실제로 이제 환자는 뭐 6개월, 1년 있다 이제 돌아가실 텐데 뭐 어떤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유전자 검사인 거죠. 또 요새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가끔 들으실 수 있는 것들이 피에서 뭔가 다 한 방울의 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 방울 갖고는 안 되고요. 한 20ml 피를 뽑아서 분석을 하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암에서 DNA가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항상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일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암에서 죽은 세포들로부터 나온 돌연변이들이 떠돌아다니다가 피에서 그 DNA를 검사하게 되면 암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를 갖다 추적하게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계속 찍죠. 암 환자들 사진 찍는데 사진을 찍지 않아도 피에서 DNA가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아직 암이 남아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검사들이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마찬가지죠. 암 환자인데 재발을 하게 되면 치료가 안 되는데 재발하기 눈으로 보는 정도에 생기기 전에 DNA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발견하면 이건 한 3주에서 한 3개월 정도 일찍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환자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 것처럼 뭐 크게 가족력이 없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긴 정보가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제 가능성이 70%다 이런 얘기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특성을 이해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건강에서 관리하겠다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나의 장점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30년 동안 담배를 피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기자인데 열심히 쓸 때 기사에 쓸 때는 정말 담배가 중요하다. 자기 니코틴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이제 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검사했더니 니코틴 인조성이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더니 자기가 담배를 끊으려고 니코틴 껌도 신고 여러 가지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더래요. 그래서 이건 너는 니코틴과 관계없는 거고 너의 중독성은 없다 그랬더니 한두 달 있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그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건 나의 DNA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뭘 하지 안 되는지 또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 왜 남들은 안 졸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졸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DNA 검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